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짜르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1차 러시아 혁명, 1905년 혁명이죠. 세월은 흘러가다가 여기에 큰 변수 하나가 뻥! 러시아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1914년. 어떤 해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여러분, 1914년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던 그 해지 않습니까? 1914년 1차 대전이 빵 터져요. 사라예보, 총격사건, 오스트리아 황태자 저격사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1차 대전 편으로 돌아가시면은 복습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다시 연결돼요. 1차 대전이 빵 터지는데 러시아와 독일이 빵 붙죠. 비스마르크, 빌헬름 2세. 오랜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이 동부전선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그 악명 높은 서부전선을 형성해서 또 싸우지 않습니까? 영화 그 1917의 배경이 됐던. 이게요, 이 볼셰비키들은 전쟁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요. 왜냐면 어차피 끌려가는 병사들은 귀족들이 가겠어요? 안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력 다 빼고 면제받고 어떻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병사들은 보나마나 다 노동자 농민들이다 이거죠. 아니, 왕족들이 저지른 전쟁에 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끌려가가지고 개죽음을 당해야 되냐? 절대 이 전쟁은 반대다! 라고 볼셰비키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그나마 좀 남아있었던 멘셰비키 소수파들은, 멘셰비키는 그때 약간 자본가들, 공장주들, 소상공인들 등등등 온건파였거든요. 멘셰비키는 약간 어정쩡한 그 입장을 취하다가 일단 전쟁에 찬성을 해요. 왜냐면 전쟁이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군복 찍어내야 되죠. 총알 만들어야 되지. 탱크만 움직이는 윤활유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태평양 전쟁 망한 다음에 갑자기 부흥한 계기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이었거든요. 전쟁 터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군수품을 실어오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을 군수공장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모든 군수 물품들을 찍어내서 우리나라로 넘긴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았다 이거예요. 다시 공장 가동이 된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멘셰비키는 약간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사람들 죽는 건 좀 안타깝지만 나도 좀 공장 좀 굴려야 되지 않냐, 야. 일단 전쟁 오케이! 라고 멘셰비키는 전쟁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자, 볼셰비키. 그런 멘셰비키를 보고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냐?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은 노동자 농민들인데, 죽는 거 안 보이냐? 특히 동부전선. 제가 1차 대전 얘기할 때는 그 서부전선 얘기만 하다 보니까 동부전선의 비참한 얘기는 거의 말씀 안 드렸는데, 동부전선도 정말 비참했어요, 그때요. 그 독일과 러시아와 싸웠던 동부전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은 그래도 보급이 좀 빵빵했는데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군복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겨울이면 다 동상으로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독일 당시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2세 등등등은 전쟁 준비가 다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한번 붙자. 근데 러시아는 솔직히 얼떨결에 전쟁에 참여한 상황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전면전이 일어나니까 국가 경제 붕괴되죠. 또 전시 체제로 갑자기 이제 공장들이 바뀌니까 농기계 만들어야 되는 시설에서 갑자기 총 만들기 시작하고 트랙터 만들어야 되는 공장에서 이 무기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농민들은 갑자기 농사를 지을 농기구들이 없죠. 공장을 돌리려고 하니까 노동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구도 없는데 농민들은 또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고 있죠. 이러니까
정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엔. 춥고 또 빵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물가는 급등을 하지 월급은 제자리지. 그러니까 뭐 사 먹을 수가 없죠. 1916년도까지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발발하고 이제 2년 정도 됐죠. 500만 명의 병사들이 몰살당해요. 러시아만. 그 말은 뭐냐면 500만 명의 노동자, 농민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볼셰비키를 주축을 해가지고 반전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전쟁을 중단하라! 우리에게 빵을 달라! 짜르는 지금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짜르, 니콜라이 2세에 대한 반짜르 움직임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 망조가 하나 둘씩 어느 나라든지 들어요. 뭐 딱 보면은 저 나라 망하겠구만. 징조가 나타나요.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도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뭐냐? 솔직히 당시에 그 이제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이제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고 누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냐면 그 황제의 황후 와이프 있잖아요. 그 알렉산드라라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황후. 그 여인이 남편을 쥐락펴락했어요. 부인 말이라면 다 껌뻑껌뻑이에요. 니콜라이 2세가. 여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장군 말고 A 장군 말고 B 장군으로 보내라고. 미안해 알았어. A 장군 말고 B 장군이 저기 나가라. 야. 근데 그 황후인 알렉산드라를 또 조종하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요승. 이상한 성직자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이 등장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국정농단 사태 그 당시에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국정농단에서 무슨 최모 씨가 등장하고 그 최모 씨가 뭐 한국판 라스푸틴이다 얘기 나오면서 라스푸틴이 누구지? 막 검색해보고 막 하셨거든요. 이 라스푸틴이 누구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07년이었어요. 다시 시계를 좀 돌려가지고 당시에 황태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아들내미가 그 니콜라이 2세 아들내미가 알렉세이라는 아들내미인데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우병이 상처가 나도 이렇게 피가 안 멎는 그 병이죠. 솔직히 아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슴 아프죠. 그 니콜라이 2세 아빠랑 그 알렉산드라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들내미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내미가 혈우병 그 상처가 나면 계속 피가 안 멎는 그 병 때문에 죽네 사냐 하고 있으니까 여봐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겐 큰 상을 내리겠다. 누구 없느냐? 라라라라라라 라스푸틴 폐하 황후님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해서 고쳐요. 라스푸틴이 황태자의 혈우병을. 이게요 기록엔 없습니다. 어떻게 혈우병을 지금도 약간 고치기 힘든 혈우병을 승려인 라스푸틴이 치료를 했는지는 기록엔 없지만 카더라라는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야사예요. 이거는 정사가 아니라 카더라라는 설은 뭐냐면 당시의 러시아 의사들이 혈우병을 앓고 있는 알렉세이한테요. 그 당시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던 아스피린을 이렇게 처방을 해줬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아스피린은 피를 더 안 멈추게 하는 그 약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요. 피가 안 먹기 때문에. 그걸 주니까 피가 더 나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 먹던 아스피린을 드시지 마십시오. 황태자 폐하. 뺏어가지고 낫겠다 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를 했어요. 그 혈우병을. 아니 당연히 황태자의 병을 치료했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들 다 갔겠죠. 우리 와이프, 우리 아빠 병도 좀 치료해 주시오. 뭐 황족들, 귀족들 다 가가지고 치료를 다 해줬대요. 근데 요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말을 그렇게 잘했대. 이 라스푸틴이요. 따뜻하게. 고민 상담사예요. 아 고민이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어휴 토닥토닥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말랐던 눈물도 나고 마음의 평화도 오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
이 황제와 황후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은인 중에 대은인이에요. 지금 그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십시오. 딱 보면 아 정말 미친 요승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약간 눈빛이 이상해요. 그 사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라스푸틴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약간 머리 길어가지고 눈은 아유 제가 약간 설명 좀 드리기 그렇고 눈 한번 보십시오. 아유 그냥 니콜라이 2세가요. 니콜라이 2세 황제가 당시 이 띠리디디디디 황제가 원래 처음부터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황제였어요. 오죽했으면 황제가 된 다음에 첫 공식 발언이 나는 자신 없다 였다니까요.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제 라스푸틴이 딱 보니까 황제 전마야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한번 이 빈틈을 한번 들어가 볼까? 문제는 황제보다 부인 황후 알렉산드라가 전적으로 라스푸틴의 신임을 했어요. 아들병 고쳐줬는데 완전 눈이 돌아간 거예요. 황후가 라스푸틴한테. 라스푸틴이 하는 말은 다 옳아요. 라스푸틴이 하는 말은 다 성스러운 거야. 누가 토달죠 라스푸틴이 하는 말 그냥 You are fired 해고예요. 그런 상황에서 빵 1차 대전이 터져버렸네. 1915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1년 후 라스푸틴이 다가옵니다. 폐하 라스푸틴 왔어. 폐하 왔냐고요? 폐하 그래 왜 왔냐고? 폐하 폐하께서 지금 우리 대러시아군의 총사령관이 되셔가지고 전쟁터를 다니셔야지 전쟁에서 이긴다는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폐하 그렇소? 라스푸틴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가야 되겠죠. 알겠소. 하하하하. 라스푸틴 말 듣고 궁에 그냥 찌그러져 있던 맨날 놀던 니콜라 2세가 군복을 입고 1차 대전 전장으로 뛰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다녀. 라스푸틴이 시켰다. 라스푸틴이 하라고 했다. 그 말은 뭐냐면 궁전이 비었다는 거예요. 궁전에는 황제가 없어요 지금요.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황후와 라스푸틴 세상이에요. 궁전 안에는 그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라스푸틴 세상이에요. 라스푸틴이 하는 말을 황후는 100% 들으니까 내각을 다 자기 사람으로 바꿔요. 황후 마마, 저기 저 장관 아무리 봐도 관상이 안 좋습니다. 나라 말아먹을 관상입니다. 해골하시지요. 그 대신에 저기 있는 저 사람을 새 장관으로 임명을 하십시오. 아유 그래요. 우리 라스푸틴님께서 하시는 말은 다 성스러워요. 그렇게 하라. 야, 쟤 you are fired.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사람으로 내각을 바꿔버립니다. 러시아 궁 개판이 돼버려요. 이거를 머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보이죠. 지금 황후가 미쳤다고 저거를요. 심지어는 황제의 엄마 니콜라이 2세 엄마도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저 며느리가 나라 말 안 먹고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자기 아들한테 달려가요. 황제 엄마가 따닥따닥따닥따닥 엄마 왜 왔어? 야, 너 제발 궁으로 돌아오라고. 너 지금 궁 개판이야 지금. 왜 엄마 왜 궁으로 나 왜 오라고 하는 거야? 네 와이프랑 요승 라스푸틴이 나라 말아먹고 있다고 이 녀석아. 엄마 말 들어. 갔을까요? 안 가요. 황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그 안 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라스푸틴님은요 신께서 보낸 성자예요. 오히려 자기 엄마를 타일러가지고 돌아가서 그냥 궁에 계속 가만히 계시라고 타일러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자, 세월이 흘러서 1916년이 됐습니다. 나라는 더 개판이 되고 러시아는 지금 계속 1차 대전에 수렁이 빠져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톡 치면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테타 논의가 러시아 내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뭐냐면 저 이상한 맛간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황제를 앉히자. 구체적으로 구테타 모의가 나와요. 그거를 황실 가족들, 뭐 황제의 뭐 사촌 동생, 뭐 사촌형 등등등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사촌형이 니콜라이 2세가 계속 황제로 있어야지 자기도 황실 가족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너 일로 와봐, 이거 봐. 그니까 로마노프 성씨를 쓰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야야 이거 지금 구테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야 어떻게 되지? 아무리 봐도 라스푸틴 전마야를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라스푸틴 저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야. 저게 지금 구테타의 명분을 주고 있다니까. 그래 라스푸틴 전마야를 제끼자 해가지고 황제의 친인척들이요 실제로 라스푸틴 암살을 시도합니다. 1916년 12월 황제의 가족들, 친인척들이 라스푸틴을 황실 별장으로 초대를 해요. 라스푸틴님, 아이고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오셔가지고 저희 보드카나 한잔 하시죠. 하하하하. 초대를 해요. 갔죠 당연히. 라스푸틴은 와가지고 자자자 이게 비싼 프랑스 와인인데 한잔 드십시오. 라스푸틴님 원샷 뚝뚝뚝뚝뚝뚝. 근데 그 와인 안에는, 포도전에는 청산가리가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치사량 엄청 초고한. 먹으면 바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청산가리는요 조금만 먹어도 바로 그냥 즉사예요. 이 청산가리를 그냥 풀어버린 포도주를 라스푸틴한테 줘요. 라스푸틴은 그냥 마셔요. 뚝뚝뚝뚝뚝뚝. 역시 포도주는 프랑스 포도주예요. 하하하. 안 죽어요.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청산가리가 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약간 요승은 요승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기타까지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창문을 열어다오 우우우우 우우우우 이러면 내가 널 내 여자를 만질 거라고 생각했어.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이제 40대 이후의 아재들이시죠. 백학이라는 모래시계의 주제가였습니다. 그 러시아 노래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이 황족들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진짜 저건 귀신이다. 아니 바로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우우우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라스푸틴이 멘붕이 와서 다 도망을 가버려요. 황족들이. 귀신이다. 이렇게요. 가다가 황족들이 도망을 가다가 한 사람이 보다가 가만 보니까 내가 코트를 놔두고 왔네. 저 방 안에.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코트 가지러. 코트를 가지러 갔는데 당연히 쓰러져 죽어 있어야 될 이 라스푸틴이 으악! 너희들이 나한테 독살을 하려고 해! 덤비는 거예요. 얼떨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권총을 꺼내들어가지고 라스푸틴한테 총을 발사해요. 권총을 탕탕탕. 총 맞고 쓰러졌을까? 안 쓰러져요. 라스푸틴이 총을 맞고도 덤벼들어. 이놈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신이다의 전설의 고향이에요. 내 다리 내 나라. 그런 라스푸틴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야사지만 거기까지는 그 정사와 비슷한데 나머지 야사는 황족들이 돌아와가지고 기관총으로 난살했대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라스푸틴은 거의 무슨 좀비 영화 같이 으르륵 으르륵 기관 단총을 맞으면서도 덤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놈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찌지 겨우겨우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라스푸틴을 기관 단총을 맞고도 이놈들 하고 있는 라스푸틴을 쇠사슬로 묶어서 마차에 묶은 다음에 끌고 다녔대요. 질질질질. 근데도 안 죽어. 이놈들 쇠사슬 풀어! 뭔가 신통한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라스푸틴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쇠사슬을 묶은 상태에서 강물에 집어 던졌다고 해요. 던졌어요. 꼬르륵. 일단 라스푸틴은 강물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죽었어요. 시신을 건져낸 다음에 부검을 했거든요. 의사들이. 이거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사인이 뭐냐면요. 익사였어요.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도 아니라 총상도 아니라 물에 깔아앉은
익사가 사인이었습니다. 1916년 12월 일단 죽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요승은 맞긴 맞았나 봐요. 죽기 얼마 전에 자기의 죽음을 감지했는지 죽기 얼마 전에 짜르 니콜라 2세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폐하,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황제 폐하 일가 친척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황제 폐하도 그렇고 황제 폐하 자녀도 그렇고 그 누구도 2년 후까지는 살지 못할 겁니다. 폐하. 라는 저주 섞인 편지를 니콜라 2세한테 보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라스푸틴의 저주는 현실이 됩니다. 어쨌든 1916년 12월 라스푸틴이 죽은 다음 바로 다음 해 1917년 정말 역사적인 1917년이 됐습니다. 로마노프 왕조 3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로마노프 왕조 제정 러시아의 몰락이 일어난 그 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라스푸틴의 저주와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가 된 거라니까요. 1917년 1월과 2월은 러시아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1차 대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1차 대전 때 수백만의 노동자 농민들은 다 죽고 있고 본국에서는 뭐 빵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죠. 공장은 안 돌아가죠. 황제와 황후는 이상한 요승에 팔려가지고 나라는 개판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다른 유럽 국가들은요. 그나마 인프라가 좀 갖춰져가지고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가 공장도 그렇고 약간 빈약한 상황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전면전을 독일과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노동자 농민, 공장을 돌릴 사람도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그냥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황. 1917년 1월 22일 수도 페테르부르크의 10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입니다. 빵을 달라. 먹고 살 방법을 달라. 우리 처자식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렇죠. 내 아들, 딸이 밥 달라고 하는 거 못 봐요,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 나는 굶어도 되지만 내 딸, 아들이 뭐 굶어가지고 지금 빼짝 마르고 있는 거 이거 눈 돌아간다니까요. 아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고 일어났어 지금요. 노동자들이요. 너희들만 잘 샀냐? 되냐? 우리 아들, 딸 먹을 밥 달라고. 여기 또 니콜라 2세 하이 참 찌질한 황제가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황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너희들 뭐 아들, 딸 뭐 분유값이라도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니콜라 2세는 뭐라고 하냐면 군대 동원해가지고 발포하라고 시켜요. 나 진짜. 군대가 나와가지고 일단 황제가 시키니까 이 자기 아들, 딸 분유값 달라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아빠들한테 총을 들이대요. 군대들이요. 발포를 했을까? 아니요. 군대들도 알아요. 이건 정말 천벌받을 짓이라는 걸. 그래서 황제가 발포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진압을 하는 병사들이 차마 시민들한테 총을 못 겨넣어요. 알죠? 자기들도 아빠고 그런데. 에? 나는 도저히 못 쏜다. 분유값 달라고 하는 저 아빠들한테. 그러다가 드디어 당시 세계 여성의 날 2월 23일 한 달 후죠. 여성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참여를 해요. 2월 23일 그러니까 세계 여성의 날이었거든요. 여성 노동자들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 우리 아들 분유값 달라고 빵 달라.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너희들 때문에 개죽음 당할 수 없다. 전쟁 멈춰라. 짜르 물러나라. 시위를 대규모로 벌입니다. 또 이 니콜라 2세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분유값 드릴게요. 하면 될 건데 또 군대를 파견시켜가지고 발포 명령을 내려. 누구들이 감히 황제한테? 병사들 발포했을까? 아니죠. 자기들도 아빠고 아들이고 한데 발포 안 해요. 그랬더니 장교들이 이 새끼들 너희들 하극상이야. 황제가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는데 발포를 안 해?
장교들이요, 일반 사병들의 총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쏘려고 해요. 이렇게 쏘란 말이야! 했더니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장교들의 집단 폭행을 해요. 너희들은, 야, 너는 아들이 없고 넌 부모가 없냐? 이 자식들아! 해가지고 일단 사병들이요, 일반 병사들이 총을 뺏어간 장교들을 몰매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고 그걸 본 시민들이 와르르 몰려와가지고 장교들을 집단 폭행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감히 분유값 달라고 하는 우리들한테 총을 쏘려고 해? 그런 다음에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지 않습니까? 자!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눈 짜르를 제껴버리자. 해서 2월 28일, 그러니까 2월 23일 세계 여성의 날 때 여성 노동자들까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했던 병사들도 시민 편이 된 거예요, 이제요. 우리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 있다. 이렇게. 2월 28일, 그러니까 5일 후죠.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당시에 그 페테르부르크를 담당하고 있던 수방사까지 노동자들이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황제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때 이제 두마, 그러니까 그 러시아 의회죠. 러시아 의회 대표가 짜르 니콜라이 2세를 찾아갑니다. 짜르 계십니까? 누구요? 두마 대표요. 들어오시오. 뜨그등. 여보시오, 황제. 지금 뭐 수도방위사령부도 다 넘어가고 내가 봤을 때는 당신 목숨이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끌려 내려가기 전에, 지금 저기 분노한 군중들한테 끌려 내려가기 전에 스스로 물러간다고 발표를 하시오.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소. 로마노프 왕조가 이렇게 내 대에서 끊긴다, 이 말인가? 잠시 좀 시간을 주시오. 자, 생각해 보시오. 끌려 내려갈 것인가?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초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그때 고민을 해요. 상황을 딱 보니까 정말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바로 궁 앞까지 왔어요,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황제 나오라고 지금 왔거든요.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 수방사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끌려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가족 목숨이라도 지키자 해서 3월 2일 날 니콜라이 2세는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퇴위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나는 물러난다. 그걸로써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러시아를 통치해왔던 로마노프 왕조, 황제가 다스렸던 황제의 제정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그날 사인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기록된 러시아 2월 혁명이에요. 2월, 세계 여성의 날 때 여성 노동자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수방사를 점령하고 황궁까지 쳐들어가가지고 황제 물러나라. 여기에 황제가 굴복해서 알았다. 나 더 이상 황제 안 하겠으니까 물러나겠다. 라고 사인하고 로마노프 왕조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그 혁명이 바로 러시아 2월 혁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월 혁명이 반쪽짜리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맨시에비키가 또 선수를 쳤네. 자본가와 장사하시는 분들과 온건파들이 빡 선수를 쳐요. 일단 황제는 물러났어요. 권력이 진공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부 자체가. 여기 맨시에비키가 장사하고 공장 돌리시는 분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온건파들이 먼저 임시정부를 딱 만들어버려요. 근데 볼셰비키도 참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범 러시아 민중정부를 만들려면 볼셰비키는 아예 초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온건파와 자본주의, 공장 돌리시는 일부 세력들이 귀족들과 서로 짝짝꿍을 해가지고 갑자기 빰빰 임시정부를 만들어버려요. 강경 볼셰비키와 노동자, 농민은 아예 초대도 안 하고. 볼셰비키는 뒤통수 맞은 거죠. 뭐야? 피는 우리가 봤는데 지금 정권은
일부 자본가들과 온건파들이 그냥 지금 로마노프 왕조가 물러간 저 빈자리에 저들이 들어가 버렸네. 야, 이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은 벌어졌어요. 임시정부가 차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볼셰비키는 차선책은 뭘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 온건파들과 자본가들은 그래 정부 행정을 맡아. 우리 강경파들은 그러면 군부를 장악하겠다. 치안과 국방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라고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두 개의 권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행정과 국가 통치는 임시정부를 차지한 온건파 그리고 자본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국방, 경찰력, 국가의 치안과 국방은 볼셰비키, 강경파가 차지해버리는 두 개 정부가 공존하는 애매한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이중 권력이요. 볼셰비키는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려요. 아니, 이번 혁명, 로마노프 왕조가 물러가게 만든 2월 혁명은 우리 노동자 농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어떻게 해서 저기 지들이 무슨 황정민이야?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밥상 주인은 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야,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임시정부, 그러니까 자본가와 온건 개혁파들이 좀 나라를 잘 통치했으면 볼셰비키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로마노프 왕조랑. 계속 일단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지금도 1차 세계대전은 계속 진행되던 상황이었어요. 러시아도 1차 대전에 계속 참전을 하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사람들 누굽니까? 다 노동자 농민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혁명을 했다 그러면 전쟁 그만둬야지요. 자, 여러분, 아무리 임시정부라고 하더라도 온건파, 자본가라고 하더라도 자, 로마노프 왕조가 일으킨 1차 대전 2월 혁명 이후에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러시아 임시정부는 과감하게 1차 대전을 여기서 끝 마무리하고 그냥 전쟁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쟁을 계속해요. 1차 대전을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싸우다가 죽는 거는 노동자 농민이에요. 전쟁을 계속해야지. 근데 군수물자 찍어내고 군복 만들고 군사들이 먹는 전투 식량 만들어서 전선에 보내고 이래야지 자본가들은 이윤이 남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혁명은 했지만 일단 1차 대전은 하던 거 계속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계속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변 국가들도 잽싸게 임시정부를 인정해줘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가지고 황제가 쫓겨났다면서요. 임시정부가 들어왔다면서요. 온건파와 일부 자본가들이 영국, 프랑스 등등 국가들은 다 임시정부를 러시아의 합법정부로 인정해주겠습니다. 박수! 왜냐면 러시아가 계속 참전을 해야지 자기들도 부담이 좀 덜거든요. 지금 영국과 프랑스는 계속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와 함께 갑자기 러시아가 쑥 빠져버리면 뭐야? 우리가 다 덤탱이 쓰는 거네. 영국과 프랑스. 지금도 제가 1차 대전 편에서 늘 말씀드렸던 서부전선에서는 독일 대 영국, 프랑스. 서부전선 땅 파놓고 싸우던 서부전선. 동부전선은 지금도 독일과 러시아가 싸우던 상태였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우리 더 이상 전쟁 안 한다 스키 해버리고 동부전선에서 빠져버리면 전쟁은 영국, 프랑스 대 독일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머머? 부담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 이러면 안 돼. 러시아 무조건 발목 잡아 전쟁에서 못 빠지게. 이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바로 인정을 해요. 러시아의 새 정부, 임시정부, 온건파든 자본가든 I don't care. 지금 계속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웰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승인을 해버려요.
노동자 농민들은 지금 상황은 똑같아 보니까 혁명이 일어나면 아들내미, 져달라고 오는 아들내미 분유 좀 줄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분유가. 계속 요구해요. 혁명을 일으켰으면 임시정부요, 빵이라도 달라. 우리 아들 지금 이틀째 지금 분유를 못 먹었는데 분유 값을 달라. 임시정부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노노노노노노, 줄 수 없다 스키 얘기해요. 왜냐면 이 자본가들의 마인드란, 빵을 더 준다는 것은 지금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빵을 돌려가지고 이 후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자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 이윤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줘요, 빵을요. 혁명 세력이요, 임시정부요, 빵 주시오. 아니요, 됐거든요. 못 주겠는데요. 우리 이윤이 줄어들어가지고. 주더라도요, 내가 왜 백성들한테 존댓말하지? 주더라도 전쟁 끝나고 줄 테니까 조용히들 있어. 노동자 농민 주제. 이렇게 뭘 믿고 그랬는지 몰라요, 임시정부가 당시에. 볼셰비키가요, 강경파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혁명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다 공정하게 분배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거를 온건파 임시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하, 웃기고 있네. 토지를 분배해?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들은 뭐 땅 파먹고 살라고 땅이 없는데 안 되지. 했던 약속을 다 어겨요.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때 상황이 애매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던 러시아와 유럽 일대의 이 상황에서 한 인물이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레닌이 그 당시에는요, 러시아에 없었어요. 정치적 탄압을 받고 로마노프 왕조에 의해서 당연히 탄압받겠죠. 스위스에 망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레닌이 스위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 전쟁터에서 죽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 안 보이나? 전쟁을 끝내라. 전쟁을 끝내라. 전쟁 끝내. 계속해서 반전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망명지인 스위스에서. 그걸 누가 주목을 하고 보고 있었냐면 독일이 보고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레닌이라고 수염 기르고 머리 빠지고 한 그 친구가 지금 스위스에서 망명하고 있는데 말이야, 반전을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친구라고 들었거든. 이봐, 저 레닌을 말이야, 우리가 러시아에 보내버리면 어떨까? 가서 혁명 또 일으키라고. 그러면 레닌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실권을 잡으면 전쟁 끝날 거 아니야. 우리 독일은 전선이 하나 날아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독일이 레닌의 귀국을 적극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독일이 제공한 비밀 열차를 타고 몰래 푹 귀국을 시켜줘요. 전쟁 끝내게 하라고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917년 4월 3일 페테르부르크였잖아요, 원래 수도 이름이. 1차 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르크가 독일식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요, 수도가. 부르크가 뭐냐면요, 무슨 버그예요. 독일식 함부르크 무슨 부르크, 독일식 지명이잖아요. 그 독일식 지명을 따가지고 당시 러시아 수도가 페테르부르크였는데 적국의 이름을 비슷하게 딴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페테로그라드로 바꾼 상태였거든요. 이 페테르그라드가 나중에 소련이 된 다음에는 페테르를 떼버리고 레닌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레닌그라드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당시 수도였던 페테르그라드 역 도착을 합니다. 독일이 제공한 비밀 열차를 타고 1917년 4월 3일 당시 러시아 수도였던
페트로그라드 역에 도착한 레닌. 러시아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영웅이 왔다. 임시정부를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 왔다. 만세! 만세! 레닌 만세! 러시아에 도착한 레닌은 즉각적으로 뭘 발표했냐면 그 유명한 4월 태제를 발표했는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 세계사 시험 보면 그냥 레닌이 그 페트로그라드 역에 도착해서 4월에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4월 생일, 2번 4월 태제. 4월 태제가 정답인데 설명을 안 해요. 4월 태제가 뭔지. 태제? 태정태세 문단 체제냐가 아니라 일단 그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한 다음에 레닌이 4월이잖아요. 4월 3일 도착했기 때문에 4월 태제를 발표하는데, 태제가 뭐냐면 영어에는 thesis,예요. thesis. thesis. 그러니까 원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명분, 주장 이런 뜻인데, 이 thesis의 러시아 발음이 떼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떼제가 원래의 사전적 의미인 명분, 주장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전략, 전술의 뜻으로 쓰여요. 즉 4월 태제라는 말은 4월에 발표한 전략, 전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설명을 안 하냐 이 말이지요. 즉 4월 태제는 레닌이 발표한 4월에 우리 러시아 노동자 농민들이 앞으로 따라야 할 전략, 전술 총 10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뭐뭐뭐. 정확한 4월 태제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 4월 태제, 그 4월의 전략 전술은 러시아는 아직 노동자 농민이 완전하게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가 온건파에게 권력을 빼앗겼다. 이런 기본 전제로 들어가요. 임시정부는 절대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인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뒤집어 엎자는 얘기예요. 임시정부요. 그리고 지주의 토지는 모두 몰수해서 국유화한 다음에 공정하게 농민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모든 국가 경제는 소비에트가 통제한다.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들의 모임이죠. 즉 국가 경제는 앞으로 귀족과 무슨 뭐 온건파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통제한다. 이거예요. 4월 태제가 발표됐어요. 뿌뿌 기차 타고 들어온 레닌에 의해 가지고. 야, 임시정부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지금. 스위스에서 지금 시계 만드는 공장 옆에서 지금 말이야,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스위스 나이프 칼 만드는 공장 옆에서 망명하고 있어야 될 저 대머리 아저씨가 어느 순간 지금 러시아 땅 수도에 들어와 있네. 그러면서 노동자 농민을 상대로 해서 뭐 연설을 하는데 뭐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줘. 뭐 임시정부를 인정하면 안 돼. 야, 이거 소문을 퍼뜨려요. 자본가들, 공장주들, 지주들, 자본가들은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레닌 말이야. 쟤 독일이 보낸 첩자야, 스파이야 쟤. 타고 온 기차 어디야? 메이드 인 어디였어? 메이드 인 저머니지? 봐! 독일 기차 타고 들어온 애야. 독일이 보냈다고. 독일 첩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일부 강경 볼셰비키도, 그러니까 레닌과 한패 또 약간 의구심을 보여요. 레닌한테 너무 과격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토지를 국유화? 강경 볼셰비키 안에서도 이보시오 레닌, 물론 당신이랑 나랑은 동지인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요? 러시아가 아직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받아들일 완전한 준비가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레닌이 계속 설득을 해요. 레닌이 또 말을 잘해요. 날 믿고 한번 강행해보자. 실패하면 죽든지 체포 당하든지 하자. 이왕 뽑은 칼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되지 않냐. 설득을 해요.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혁명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이냐. 로마노프 니콜라이 2세의 황제까지 끌어내린 그런 혁명을 일으킨 세력인데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 라고 설득을 해요. 해보자. 인류 역사상 처음인 사회주의 혁명 해보자. 마르크스의 그 이론이 정말 현실에 적용이 되나 해보자 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기에 임시정부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자, 4월 3일에 레닌이 러시아에 몰래 귀국을 했어요. 그로부터 한 2주 후죠. 4월 18일 임시정부 외교부가 뭘 믿고 또 이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레닌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임시정부 외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자자 국민 여러분 우리 임시정부는 뭐 지금 쫓겨났지만 니콜라이 2세가 맺은 모든 국제조약들을 다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을 뭐 중단하자 이렇게 말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무식한 애들이 있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1차 대전 우리 러시아가 승리로 이끌 겁니다. 이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1차 대전 끝내자고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직전이고 1차 대전 끝내자고 레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강경혁명 일으키자라고 지금 이 상황에 러시아 임시정부가 온건파와 자본가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1차 대전을 우리 러시아가 승리로 이끌겠다. 즉 전쟁 계속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당연히 노동자, 농민들, 일반 사병들, 병사들 격분을 했겠죠. 임시정부 저거 저 신문도 안 보나 쟤네들. SNS도 안 해 지금 이 민심이 어떤지. 노동자, 농민들과 일반 사병들 임시정부를 따르지 않겠다. 전쟁을 멈춰라. 라고 목소리를 키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위도 벌이고 파업도 하고 다시 로마노프 왕조 막판과 비슷한 사회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돼요. 막 파업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데 임시정부가 똑같아요. 니콜라이 2세 황제와 같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강경 진압을 해버려요. 똑같아. 볼셰비키 지도자들 다 모조리 검거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볼셰비키가 최후의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 동지들 모십시오. 나 진짜 말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볼셰비키가 저 온건파 정부에게 이거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력으로 임시정부를 뒤집어 엎읍시다. 거기 레닌이 또 주도를 합니다. 노동자 농민 형제들이여,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했는데 저거를 보십시오. 임시정부가 우리 노동자 농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합칩시다. 미완성 혁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무리 짓읍시다. 마지막 결전을 벌읍시다 여러분들. 와, 레닌 노동자 만세, 레닌. 그래서 이 노동자 농민들과 레닌은 총칼, 막대기,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편에 공개하겠습니다.